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닷새 만에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한미일 3국이 공중과 해상,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하는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올여름 처음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또 안보협력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의사들을 상대로 단체 휴진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의협은 오는 9일 전국 대표자 회의를 열고 투표 결과에 따른 추가적인 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증축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수준을 웃도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부터 밤 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사이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으로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닷새 동안 1000여 개의 오물풍선이 발견됐는데 갑자기 북한이 쓰레기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한다면 다시 오물풍선을 보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첫 소식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떨어진 하얀색 대형 풍선 2개를 군인들이 수거해갑니다. 풍선엔 오물이 든 봉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경기 안산의 아파트 단지에 떨어진 풍선은 자동차 앞유리를 깨뜨리는 피해를 내기도 했습니다. 무섭죠. 공포스럽고 겁나죠 일단. 이게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니까 무섭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날려보낸 오물풍선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까지 닷새 동안 1000여 개 식별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풍선 3,500개에 쓰레기 15톤을 실어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돌연 오물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명의의 담화를 통해 오물 치우기에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는지 남한에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면서 남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재개하면 100배의 쓰레기를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닷새 만에 살포 중단을 선언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통령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이 북한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오물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자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은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인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도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경고하고 시간을 줬다면서 굳이 더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와 절차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방송을 재개하게 되면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일시 재개한 지 8년 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상시 시행할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방송 재개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북한의 도발 속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군사협력 확대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바다와 하늘, 사이버 영역까지 포함한 3국 연합훈련을 이번 여름에 처음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덕진 기자입니다.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7개월 만에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담의 핵심은 3개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 개최입니다. 프리덤 엣지는 한미 연합훈련인 프리덤 쉴드와 미일 연합훈련인 킨 엣지의 이름을 땄습니다.
기존 훈련은 해상이 주무대였지만 프리덤 엣지는 해상은 물론 공중, 수중,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훈련이 진행됩니다.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3개국 연합훈련이 별도의 이름까지 붙여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반도의 위기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첫 훈련은 올 여름 진행되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훈련에 합의했는데 프리덤 엣지는 이 합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와 더불어 안보협력 제도화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를 연내 작성하기로 하는 등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지난주 의대 증원이 27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할지 결정합니다.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2020년 이후 4년 만인데요. 의료대란 2라운드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용수 기자입니다. 전공의 학생,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원이 동지기 선생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이 싸움에 나오시겠습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촛불 집회에서 엄포한 큰 싸움은 결국 총파업이었습니다. 의협은 어제 비공개 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를 열고 의사 총파업 등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대입 시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각 대학이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이 사실상 마무리됐기 때문입니다. 의협은 회의를 통해 내일부터 나흘 동안 개원일을 포함한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휴진 여부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결과에 따라 오는 9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최종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게 구체적 내용은 5일 교수단체와 연석회의 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파업에 나설 경우 의사 총파업은 2020년 이후 4년 만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해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유죄 판결을 받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수감되면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유죄와 정치재판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성추문 입막음 돈 유죄 판결에 대해 정치적인 판결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징역 또는 가택연금에 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은 괜찮지만 대중이 참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 don't know that the public would stand it, I'm not sure the public would stand for it. I think it would be tough for the public to take. At a certain point there's a breaking point.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했던 169의 폭동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음을 사실상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 측이 자신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정반대라고 맞받았습니다. Donald Trump is a threat to democracy. It's just words. He doesn't even know what it means. But it's like their slogan, I'm a threat to democracy. I'm the opposite. They're the threat to democracy. 트럼프 판결에 미국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렸습니다. 트럼프 유죄 판결에 대해 50%는 옳다고 답했고 반면 49%는 올해 대선 출마를 접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51%, 잘못한 것이 없다 19%, 잘못이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는 12%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캠프 측은 유권자 접촉보다는 변호사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어 벌써 대선 불복을 위한 소송 준비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강원도 속초 인근 바다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속초시에서 동북동쪽으로 9km 떨어진 해역이고 진원의 깊이는 14km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 지역에는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으며 고층 건물에 있는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공식 출범하고 오후에 첫 회의를 엽니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현재 당원 100%인 전대규칙 개정, 지도체제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합니다. 특검법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도 포함됩니다.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들에 대한 선고가 오늘 이뤄집니다. 이들은 욕조 부품 원료를 바꾼 뒤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고 KC 인증을 표시해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40대 남성 A씨가 빌라 옥상에서 아래층에 살던 50대 여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놀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자 뒷조차가 재차 범행하는 잔혹함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차가 5대가 오고 119차가 2대가 오고 차 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빌라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위층에, 피해 여성은 아래층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찰은 범행에 다른 배경이 있는지도 확인 중입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우리나라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이 손님이 직접 가게에 방문해서 포장을 해가는 이 포장 주문에도 배달과 똑같은 수수료를 받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 수수료 부담이 늘면 음식점들은 가격 인상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영업자들은 선을 넘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가맹업주용 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다음 달부터 신규 가입하는 자영업자는 포장 주문도 중개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포장 주문 수수료는 배달 수수료와 같은 6.8%입니다. 가격이 2만 원인 음식을 포장 주문으로 판매하면 배민의 1,36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배민 앱을 통해 주문하더라도 손님이 직접 가게를 방문해 포장하는 경우 점주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장은 신규 가입 점주에게만 해당하지만 내년 4월부터는 기존 가게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이에 점주들 사이에는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점주들은 어이가 없다, 선을 넘는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포장을 계속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포장 중개 수수료가 결국 음식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32개인 한강다리의 이름이 왜 지금의 이름으로 지어졌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33번째 다리가 곧 개통되는데요.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가 이걸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엔 처음으로 국가지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한강에서 33번째로 지어지는 다리입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시를 잇는 1.7km 길이의 이 다리는 올해 12월 개통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의 이름이 고덕대교일지 구리대교일지를 놓고 두 지자체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강동구는 비용을 서울시가 냈고 공사 초기부터 고덕대교로 불렸기 때문에 고덕대교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바로 옆에 구리 암사대교가 있습니다. 구리가 같이 들어갔을 땐 많은 분들에게 혼돈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구리시는 당연히 구리대교가 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새로 짓는 다리가 행정구역상 87% 이상 구리에 걸쳐 있고 서울 지명을 딴 강동대교가 하나 있으니 구리대교도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 개는 강동대교로, 나머지 한 개는 구리 암사대교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구리시 단독 지명을 사용한 명칭은 없는 실정입니다. 강동구는 지난해 말 고덕대교 명칭 찬성 청원을 냈고 구리시도 구리대교 명명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면서 여론전까지 벌였습니다. 난감한 도로공사는 결정권을 국토교통부 소속 국가지명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한강다리에 이름을 짓는데 국가지명위원회까지 넘어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심의는 올 하반기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확정했지만 의대 증원을 둘러싼 불안감은 여전한데요. 지역 인재 전형에서 모집 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수 있는 대학이 속출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대 의대 학생들이 대학 본부를 찾아 증원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충남대 평의원회는 지난달 30일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렇게 증원이 되면 현재 있는 학생, 앞으로 들어올 학생 모두 교육이 전혀 안 됩니다. 한 입시 학원이 지역 인재 선발 수시 전형을 지난해 지원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충남대의 경쟁률은 2.73대 1이었습니다. 수험생이 수시 지원을 6곳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경쟁률 6대 1 미만은 사실상 미달로 간주됩니다. 충남대를 포함해 경쟁률이 6대 1을 밑도는 대학은 전체 26곳 중에서 17곳이나 됐습니다. 학생 수는 한정적인데 특히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로 늘어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의 어떤 그 경쟁률 지원자 수, 합격선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의료계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점진적인 증원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멸종 위기종 남방 큰 돌고래의 서식지인 제주에서 돌고래떼가 나타나 죽은 새끼의 장례를 치르는 가슴 아픈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끼 돌고래가 숨을 쉬지 않자 숨을 쉬게 하려고 끊임없이 수면 위로 들어올렸는데요. 지난 1년 동안 7마리의 새끼 돌고래가 숨진 모습이 확인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제주도 남서쪽 해상에 나타난 돌고래떼 모습입니다.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 그런데 선두에선 돌고래가 주둥이로 새끼를 계속 수면 위로 들어올립니다. 태어난 지 1, 2개월밖에 안 된 새끼 돌고래가 숨을 쉬지 않자 다시 숨을 쉬게 하려는 겁니다. 호흡을 안 하면 이제 살리기 위한 행위로 이렇게 자꾸 이제 들어올려요. 왜냐면 얘들도 똑같이 폐호흡을 하니까. 최근 새끼 돌고래가 잇따라 숨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연구진 카메라에 포착된 것만 7마리입니다. 제주 연안에 서식 중인 돌고래는 약 120마리, 한 해 태어나는 새끼는 10마리 안팎입니다. 최근 태어난 개체가 거의 다 숨진 셈입니다. 숨진 돌고래의 모습이 포착된 건 제주 연안 7km 이내에 집중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관광 선박 등으로 인해 돌고래가 받는 스트레스가 커진 게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얘네들은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거는 어미가 또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육아 활동 못했거나 태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애로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돌고래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죽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현상인 만큼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으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노소영 관장 측이 공식적으로 이 앞으로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내놨습니다. 하루 만에 노 관장의 입장이 바뀐 건데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예린 기자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나 우호 지분 등에 대해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노 관장 측이 SK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입장을 정정한 겁니다. 노 관장 측은 MBN에 항소심 판결만 선고돼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데 향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우호 지분으로 남는다는 것은 일부 변호인이 앞서 나간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 이후 최 회장이 재산 분할 금액인 1조 3,808억 원을 마련하려면 SK 주식 지분 일부를 매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바 있습니다. 노 관장 측 입장이 하루 사이에 수정되면서 SK 경영권 다툼에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경영권 분쟁의 여지가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많은 변수가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 존재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룹 지배구조를 고려하면 최 회장이 SK 주식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 주식 지분율은 25.57%인데 이를 통해 핵심 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분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SK 실트론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재판부가 평가한 가치는 7,500억 원으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ESID 출신 배우 한희 씨가 10살 연상인 정신의학과 의사 양재용 씨와 4년 열애 끝에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한희 씨는 지난 주말 SNS에 면사포를 쓴 사진과 함께 자필 편지로 삶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다고 소식을 전하면서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2년째 열애 중이라고 밝히면서 공개 연애를 이어왔는데요. 앞서 지난달 31일 한 매체는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을 보도했지만 한희 씨 소속사 측은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었죠. 하지만 한희 씨가 직접 결혼을 발표하면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동료 연예인들과 팬들은 축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난감 고무오리 10,000마리가 김포 수변에서 이색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어제 고촌의 마라마리나 일대에서 노란 고무오리를 이용한 덕레이스가 진행됐는데요. 덕레이스는 장난감 고무오리를 강물에 띄워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하는 시민 참여형 대회로 세계 곳곳에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는데요. 대형 포대에 담긴 오리들이 물 위로 쏟아진 뒤 50m가량 떨어진 고린 지점까지 경주를 펼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치명적인 귀여움으로 무장한 오리들. 물튀기는 경쟁 끝에 영광의 1등은 시민 권모 씨의 H252 오리가 차지했다네요. 스웨덴 출신의 세계적인 팝그룹 아바 멤버들이 모국에서 기사 자귀를 받았습니다. 아바의 멤버인 앙네타 펠테스코그와 아니 프리드 링스타, 울바에우스, 안데르손은 최근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기사 자귀와 바사 왕립 훈장을 받았는데요. 스웨덴과 국제음악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걸로 이 훈장이 자국민에게 수여된 건 약 50년 만입니다. 1972년 결성된 아바는 맘마미아, 댄싱퀸 등의 전설적인 히트곡을 쏟아내며 전 세계에서 4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982년 해체 후 지난 2021년엔 약 40년 만에 활동을 재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엔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으로 시작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무려 31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2기 체제를 출범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최대 의원 모임이자 친명계 핵심 그룹이 됐는데 당원권 강화에 힘을 싣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1000여 명의 민주당 당원들이 국회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22대 총선에서 31명의 당선인을 배출하며 당내 최대 모임으로 부상한 친명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2기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원 중심, 부정정당,
실현하자!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고 대회에 참석한 지도부 인사들도 앞다퉈 같은 뜻을 나타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당원 중심 민주당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지향점입니다. 앞서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원들이 지지한 추미애 의원 대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당원들의 큰 반발을 겪은 가운데 이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권 강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당내에선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에 대한 개정도 추진 중인 가운데 혁신회의는 이재명 대표 연임 띄우기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도 힘을 실을 전망입니다. 다만 혁신회의를 필두로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 1극 체제의 가속화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만큼 향후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강영우입니다. 지난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늘 그렇듯 여야 모두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는데요. 이번에도 개원 첫날부터 법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양은 많았는데 법안의 질은 어땠을까요? 최돈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루에만 50개에 달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4년 의정활동의 의지와 방향을 보여주겠다는 거지만 무엇보다 개원 초 홍보 효과가 더 큰 이유입니다. 1호 법안을 뭘 발표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나름대로 이제 뭐 개원을 했으니까. 이러다 보니 일단 내고 보자식의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수두룩합니다. 또 같은 당 의원 둘이 비슷한 법안을 잇따라 냈는데 제안 이유 문구는 붙여넣기 한 것처럼 거의 똑같고 제안자 목록엔 서로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의결을 전제로 같은 법안을 나눠서 올린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일부 조항을 관련 법안마다 추가해 올린 이른바 쪼개기 법안도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실에서 올렸다가 이미 폐기된 법안을 일부 내용만 수정해 다시 올리는 재활용 법안도 눈에 띕니다. 자기가 낸 법안 다른 사람들이 22대에서 주워놓게 21대 때 냈는데 21대에 폐기된단 말이야. 폐기된 법안. 법안의 완성도보다 법안 개수로 의정활동이 평가되다 보니 경쟁적인 법안 발의는 입법 공회로 이어집니다. 쪼개기나 과거에 발의됐던 공약들에 대해서 또 재탕 삼탕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생색내기죠. 지난 21대 국회 첫날 발의된 법안은 57건. 이 중 가결 처리된 법안은 4건이 전부입니다. MBN 뉴스 최돈희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국회 출입하는 민지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 기자, 일단 지난주부터 22대 국회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여야의 원 구성을 놓고 신경전이 아주 거셉니다. 국회에는 국토위, 복지, 과방위 등 18개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야 의원들 여기에 각각 소속이 되는데요. 어느 정당에서 이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을지 이걸 정하는 원 구성이 이루어져야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국회법상 투표로 정할 수는 있지만 여야가 어느 정도 협상을 해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정 마감 시한 이제 나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말인 어제 저녁에도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가 서울 모처에서 만나 물밑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이 만찬을 함께하면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고 협상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 정치권에서는요, 이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겨 8월까지도 원 구성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상임위가 결정이 돼야 국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이 협상이 불발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여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상임위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원하는 상임위를 가져올 수 없다면 다수당으로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회 법대로 하자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표결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8개 상임위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네, 반면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 국회의장 자리를 민주당에 내줘야 하는 여당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합니다.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의회 독재입니다. 네, 지금 양쪽의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법사위 운영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법사위 운영위 얼마나 중요하기에 양보를 못하는 겁니까? 네, 먼저 이 운영위원회는요, 대통령실을 관할하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는 게 관례였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이번에 확보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에 나서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국회는 입법기관이죠. 이 새로운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이 모든 법안은 법사회의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본회의에 상정이 가능합니다. 171석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 법사위 회의를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 자리가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양보하기가 어려운 자리라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뒤에 이준석 의원 얼굴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이 특검법 생쇼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네, 바로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윤상현 의원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윤 의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인도 타지마할 방문 부정 의혹 등 김 여사 관련된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한 국민의힘이 이렇게 직접 특검법안을 발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 중인 야당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법 하면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야권에서도 특검법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왜 여당은 안 된다고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걸까요? 네, 이 특검법은요, 여당이 꺼내들 카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이 권한이 없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특검법 발의는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팀 민지숙 기자였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는데요. 사고의 이유로는 불법 증축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짐을 챙기는데 건너편 건물이 기우뚱하더니 10초도 안 돼 무너져 내립니다. 사람들은 놀라 도망가고 건물 잔해와 먼지가 도로를 뒤덮습니다.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 아파트가 붕괴한 겁니다. 급히 출동한 구조대가 급한 대로 손으로 콘크리트를 치워서 8명을 구조했지만 결국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폭발이나 지진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파트는 지난 1988년 당시 3층짜리로 지어졌지만 무너질 당시에는 5층이었던 것으로 전해져 불법 증축이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환경도시계획부 장관도 이 건물의 1.5층이 불법 증축된 것으로 보인다고 SNS에 밝혔습니다. 대지진 이후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부실 공사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튀르키예. 특히 최대 도시 이스탄불은 인구가 1,600만 명에 달하고 GDP도 3분의 1이 몰려 있어 건물의 안전 진단이 시급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누군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 단어로 낙서를 해서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 중국인 인플루언서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데요. 이 남성은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일본 도쿄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향해 걸어갑니다. Today is International Children's Day. I am not here to boy. 신사 초입에 있는 돌기둥에 올라서더니 소변을 보는 자세를 취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빨간색 스프레이를 사용해 영어로 토일렛, 즉 화장실이라고 낙서까지 한 뒤 유유히 사라집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이후 공개한 영상에서 일본 정부의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벌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refused the Japanese government's permission to discharge nuclear wastewater. Can't we do anything? No! I will give them some criticism.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의 낙서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전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신사 측은 돌기둥에 가리막을 치고 스프레이 제거 작업을 벌였는데 반나절 만에 원상 복구됐습니다. 일본 경시청도 수사에 착수해 기물손괴 혐의로 이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지난 1869년에 세워진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로 14명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도 합사돼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결혼 정년기인 MZ세대에게 남은 평생을 함께할 반쪽을 찾는 건 가장 큰 고민이자 숙제죠. 과거에 지인이나 결혼정보업체가 담당했던 중매 역할을 요즘은 데이팅 앱이 대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은영 씨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이른바 자만추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나가보고 이제 사내 연애 같은 것도 이제 시도는 해봤었는데 좁은 곳에서 저랑 맞는 분을 찾으려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취미나 연애관 등에 맞춰 상대를 추천해주는 데이팅 앱을 통해 남자친구를 만난 김 씨는 내후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앱 같은 경우는 몇백만 명이나 막 그런 되는 사람들이 다 등록이 돼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추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세상에서 골라져서 만난다는 느낌? 실제 데이팅 앱 사이트에는 결혼까지 성사된 커플들의 후기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원하는 이성상이 분명하고 효율을 우선하는 MZ세대 연애관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부정적 이미지가 짙었던 데이팅 앱이 중매의 장으로 진화한 데는 여성의 심리적 거부감이 완화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실제 한 데이팅 앱 조사에서 여성 사용자 비율은 지난해보다 15% 더 늘었고 여성 체류 시간은 남성보다 2배 많습니다. 이 세대들이 조금 더 실용적이고 시간이라든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제적 세대? 뭐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팅 앱이 대세인 일본에선 2022년 결혼한 신혼부부 4쌍 중 1쌍이 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비싼 가입비에 온라인 대응도 늦었던 일본 결혼정보회사 21곳은 결혼활동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야권이 쏘아올린 종합부동산세 개편 움직임에 정부가 우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부터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종부세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징벌적 과세 체계를 먼저 정상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애초 야권에서 거론된 건 1주택자 종부세 폐지였고 더 따질 것도 많아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두고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종부세와 관련된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이제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고려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종부세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면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론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 5%의 중과세율을 최고 2.7%인 기본세율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로는 정부 여당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고가 아파트로의 쏠림 현상을 부를 수 있고 저가 다주택자와의 과세 형평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주택자 세부담 완화 또한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는 지방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우리 정부의 2년 연속 세금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 원 정도로 1년 전보다 8조 4천억 원 줄었고 30조 원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조업 불황으로 법인세가 13조 원 가까이 감소한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힙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약 5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약 4조 6천억 원 정도 늘어 2달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고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했는데요. 최근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면서 대출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입니다.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고액 연봉의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약 8,500만 원 수준이었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 기준도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연봉자가 되기 위한 방법은 승진보다는 이직이란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떠먹는 스프의 색깔이 놀랍게도 핫핑크색이라는데요. 어떤 스프를 먹고 있는 걸까요? 리투아니아로 가보시죠. 리투아니아 사람들의 소울푸드이자 전통 음식 살티바르시아이. 핑크색을 띠는 수프인데요. This is the only thing all Lithuanians will agree it's the best soup we have. So yes, it is the part of our culture. Each Lithuanian loves their version of the cold soup. 차갑게 먹는 게 정석이라는 이 수프의 주재료는 비트 뿌리. 거기에 오이, 당근, 양파, 채소 등이 듬뿍 들어가는데요. 이 소울푸드를 위한 축제가 수도 빌뉴스에서 열려 핫핑크색의 옷을 입고 핑크색 미끄럼틀을 타는 등 각종 행사가 풍성하게 열려 사람들이 이를 즐겼다고 하네요. 무면허인 상황에서 운전을 하며 재판에 참석했다면 믿으시겠나요? 재판 중 황당한 상황을 마주했다는데 미국 미시건주로 가보겠습니다. 피고인이 화상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판사 표정이 이상해지더니 연결된 영상 속 남성에게 묻는데요. Mr. Harris, are you driving? Actually, I'm pulling into my doctor's office, actually. So just give me 1 second. I'm parking right now. 사실 이 남성 무면허로 기소돼 약식 재판을 받은 것으로 여전히 무면허였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운전하며 판사 앞에 등장했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한 판사는 당장 경찰서에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갈 것이라고 판결했다네요. 뉴욕의 거리에서는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무지개 깃발을 들고 흔들어 보이는 사람들, 그 모습을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뉴욕 퀸즈 거리에 무지개 깃발을 장식한 여성 바이커들 행렬이 펼쳐졌는데요. 화려하게 장식한 다양한 성소수자들의 거리 행진, 프라이드 퍼레이드가 시작됐습니다. 1969년 6월 경찰이 성소수자들을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는 행진을 기념해 열리기 시작했던 행진이 바로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인데요. 지금은 전 세계로 행사가 퍼졌고 특히 뉴욕은 수만 명이 참여하는 엄청난 규모의 행사로 손꼽힌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더워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내일은 29도, 모레는 30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한 만큼 일교 차이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요란한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양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30mm로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곳에 따라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며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7.3도, 대전은 16.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춘천과 대전 27도, 광주는 29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울진이 21도 선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한 탓에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비타민과 수분 보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텐데요.
이럴 때 여름 제철 과일로 에너지를 듬뿍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먼저 여름의 대표 과일로는 참외가 있습니다. 90%가 수분으로 이뤄진 참외는 갈증 해소에 아주 좋고요.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에도 안성맞춤이라고 합니다. 또 복숭아도 있습니다. 복숭아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식욕을 돋우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심신 안정과 불면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식사 후 제철 과일을 섭취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